여러분들 공부하시다 보면은 어떤 학생들은 그 해 바로 합격할 수도 있지만 어떤 학생들은 안타깝게도 한껏발이 밀려가지고 여러분들 다음 기회를 봐야 될 수도 있죠. 제가 당부를 드리건데 여러분들 다 합격하시겠지만 혹시라도 결과가 좋지 않으면은 여러분들 존경하는 선생님을 찾아가서 도움을 구하세요. 잠수 타지 마세요. 잠수 타지 마세요. 잠수 타면은 여러분들이 인생이 점점 더 느려져요. 왜 제가 이야기하냐면은 쉬는 시간에 잠수 탄 학생을 한 명 누군가가 잡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잡아오세요 이렇게 부탁을 해줬고 잡아와서 이제 공부를 시작을 하는데 그 시험을 치고 난 다음에 혹시라도 성적이 안 좋으면은 9월달부터 바로 공부를 하면은 성적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요. 근데 10월달만 되더라도 한 120점이 만점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 10월달만 하더라도 120점 정도까지 못 오르고 100점 정도. 11월달 되면은 90점, 12월달 되면은 80점, 1월달부터 다시 시작하면은 그 점수 그대로 나와요. 재수를 했는데도. 자, 왜 그런가에 대해서는 제가 예전에 장문의 글을 쓴 적이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장문의 글을 쓴 적이 있는데 제가 지웠어요. 학생들이 또 그런 글 보고서 마음이 상한 학생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지웠는데 또 어떤 시기에 되면 올릴 겁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간에 여러분들이 사법고시를 준비하든지 또는 기술고시를 준비하든지 변리사시험을 준비하든지 밑에 피트를 준비하든지 간에 시험 치고 난 다음에 가채점을 반드시 해봐야 되는데 학생들은 제가 가채점 하라고 그러면은 어떤 학생들은 대들어요. 시험 치고 내가 지금 기분이 별로 안 좋은데 왜 가채점 하라고 하세요? 근데 선생님은 간섭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죠? 점수가 가채점 딱 했을 때 안 좋으면 바로 시작하면 되거든요. 바로 시작하면은 공인영어 성적이 필요한 사람은 그때부터 하면은 공인영어 성적도 많이 올리고 그리고 바로 시험 친 지 한 일주일밖에 안 됐기 때문에 내가 어떤 과목이 부족하다 생각해서 그 과목 보충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차곡차곡 공부하다 보면은 진짜 그 다음 시험 칠 때까지 충분히 점수를 올릴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데 거기서 한 달 지나가고 두 달 지나가면은 영어 공부할 시간이 없고 또 석 달, 넉 달 지나가면은 이론도 정리 못하고 시험장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 치고 난 다음에 가능하면은 여러분들이 가장 존경하는 선생님이 있죠. 어떤 과목을 공부하든지 간에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하세요. 그래서 그 도움이 실질적인 도움일 수도 있고 또는 공부를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라고 가이드를 해주는 도움일 수도 있는데 그 실질적인 도움이든 어떤 도움이든 간에 여러분들이 선생님한테 도움을 구하세요. 그 멋진 유교학의 김준 교수님을 존경하면은 김준 교수님한테 찾아가서 선생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또는 보잘것없지만 조한기에게 찾아오고 싶으면 조한기한테 찾아와서 도움을 달라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손을 내미세요. 왜냐하면 선생님들은 너무 바빠가지고 그 수많은 학생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선생님이 알아서 손을 내밀기가 어렵거든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는 반드시 합격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수업을 듣는 여러분들은요 모두 합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혹시나 하는 노파심에서 조금 전에 도망간 학생 잡아와서 기도해주고 제가 왔는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번 더 이야기를 합니다. 원자 반지름부터 설명합니다. 주결표상으로 봤더니 주결표상에서 오른쪽 위로 가면 갈수록 원자 반지름이 작더라. 같은 주기에서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핵의 양성자수가 많죠. 원자 번호가 크다는 것은 핵의 양성자수가 많습니다. 핵의 양전환이 크니까 전자를 세게 끌어당겨서 반지름이 작아지더라. 그리고 위쪽으로 가면 갈수록 전자 껍질수가 적으니까 핵과 원자가 전자 간의 평균 거리가 가까워서 원자 반지름이 작아지겠죠. 그리고서 알칼리 금속을 딱 봤더니 3주기 원소에 해당되는 소듐만 하더라도 원자 반지름이 얼마나 크냐면은 모든 비금속 원소보다 큽니다. 전이금속 원소를 다 통틀어 더 어때요? 얘보다도 더 크죠. 몇 주기밖에 안 되는데 3주기밖에 안 되는데도. 그래서 알칼리 금속은 유난히 원자 반지름이 꽤 크구나. 특히 3주기 이상이 되면은 알칼리 금속은 굉장히 크구나. 알칼리 토금속은 알칼리 금속에 비해서 핵의 양성자수가 또 한 개 더 많죠.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반지름이 또 작아질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내용. 전이금속 원소. 우리는 21번 스칸듐부터 30번 이 아연까지가 4주기 전이금속 원소라고 했는데 전이금속 원소도 마찬가지로 핵의 양성자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전자를 세게 끌어당기기 때문에 반지름이 작아지죠. 그러다가 6족 크롬 정도부터 시작해서 여기 10족 니켈까지를 봤더니 반지름이 거의 변동이 없죠. 거의 비슷비슷한 거예요.
거의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뭘 볼 수 있냐? 왜 반지름이 비슷할까? 핵의 양성자 수는 많아지니까 반지름이 작아져야 되지만 여기 크롬까지가 4s-오비탈의 전자 1개, 3d-오비탈의 5개가 존재하면서 홀 전자수가 바닥 상태에서 6개로 최다예요. 그리고 이제 만감부터는 4s-오비탈의 전자 쌍이죠. 철부터는 3d-오비탈의 전자 쌍. 이렇게 3d-오비탈의 전자 쌍이 형성되기 시작하면 본격적으로 반발력이 커지게 돼가지고 그 반발력 효과에 의해서 커지는 것과 핵의 양성자 수가 많아지면서 전자를 끌어당겨서 작아지는 것이 상쇄돼서 거의 비슷하죠. 근데 그렇게 비슷하기 때문에 철과 크롬이 반지름이 비슷하니까 철에다가 크롬을 섞으면 잘 섞일까 안 섞일까요? 원자 반지름이 비슷하니까 굉장히 잘 섞여요. 그게 바로 크롬 강이죠. 게다가 철에다가 크롬을 집어넣으면 우리가 스테인리스 스틸이라는 거, 철에다가 보통 크롬을 20%, 30% 집어넣는 게 왜 잘 섞일까요? 반지름이 비슷하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이 유조선을 만든다라든지 또는 탱크를 만드는 그거는 스테인리스 스틸이 아니고 철에다가 뭘 집어넣어요? 니켈. 왜 철에다 니켈을 집어넣으면 이게 또 잘 섞일까요? 원자 반지름이 비슷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효과들도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들 잊어버리도록 하시고 반지름이 비슷한 이유. 근데 반지름이 비슷하다는 것보다는 뭐가 제일 많이 나오냐면요. 코발트 니켈 같은, 철 코발트 니켈 같은 원소보다 아연의 원자 반지름이 더 크더라. 이거는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아연은 4s-오비탈의 전자 쌍이죠. 3d-오비탈도 모두 전자가 어떻게 존재합니까? 쌍으로 존재해서 반발력이 가장 커요. 그래서 여기서 반지름이 점점 작아지다가 여기서는 거의 비슷한 서로 상쇄되죠. 그러다가 이제 구리 되면서 올라가다가 아연 되면 꽤 많이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조까지를 여러분들이 조심하도록 하세요. 여기 지금 제가 전이금속 원소 중에서 이 철, 코발트, 니켈 이런 원소보다 이 아연의 원자 반지름이 더 크다는 것을 시험에 한 번쯤은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들 조심을 하십시오. 이온 반지름입니다. 알칼리 금속은 제일 마지막 전자 껍질에 전자가 1개 있어요. 알칼리 토금속은 제일 마지막에 원자과 전자가 2개가 있는데 알칼리 금속은 전자를 1개를 잃었더니 반지름 자체가 반토막이 나버렸죠. 알칼리 토금속은 전자 2개 잃으면 반지름이 반토막 납니다. 그래서 반지름이 거의 2분의 1로 감소합니다. 그리고 17조 원소는 원자과 전자 껍질에 전자가 7개이기 때문에 1개가 더 들어오면 전자 껍질에 전자가 완전히 채워지게 되겠죠. 전자가 1개 더 들어왔는데 반지름이 거의 몇 배? 2배가 돼버렸죠. 산소와 같은 16조 원소는 전자가 몇 개까지 들어오면 전자 껍질이 채워집니까? 2개가 더 들어오죠. 마이너스 2가가 되면서 반지름이 거의 2배가 되더라. 그래서 비교를 해봤을 때 여기 소듐하고 염소를 비교해 볼까요? 소듐도 3조기 원소입니다. 염소도 3조기 원소예요. 원자 상태에서 소듐의 반지름이 제일 크고 거기서 원자 번호가 크짐에 따라서 점점 반지름이 작아지다가 이제 17조 염소가 되니까 같은 3조기인데 반지름이 거의 몇 배예요? 2분의 1 됐죠. 소듐은 전자를 1개 잃어서 반지름이 반토막, 염소는 전자 1개 얻어서 반지름이 거의 2배. 이래서 소듐 이온보다 또 염화 이온이 반지름이 거의 몇 배? 2배. 이게 완전히 역전이 돼버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이 31쪽 제일 마지막에 있는 그림에서 나옵니다. 소듐과 염소는 모두 3조기 원소고 핵의 양성자 수가 11개, 17개로 양성자 수가 꽤 6개나 많기 때문에 반지름이 거의 절반 정도에다가 소듐은 전자 1개라서 전자 껍질이 사라지니까 반지름 반토막 나고 염소는 전자가 1개 들어와서 핵의 양성자 수보다 전자가 1개 더 많으니까 전자 간의 반발력 때문에 이 원자 반지름이 거의 2배까지 커져서 이온 반지름이 원자 반지름보다 거의 2배죠. 그래서 거의 이제 역전이 되더라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놓으면 문제를 기계적으로 빨리 푸는데 도움됩니다. 그 앞에 보니까 등전자 이온의 원자 반지름이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등전자 이온의 원자 반지름 전체를 파란 색마표로 네모가로 표시를 다 해놓으세요. 산소, 원자 상태에서 원자가 전자까지 포함하면은 안쪽 전자 껍질과 원자가 전자까지 포함하면 몇 개? 8개. 플로르 9개, 소듐 11개, 마그네슘 12개, 알루미늄 13개죠. 산소는 전자를 2개 얻어서 10개, 플로르는 전자 1개 얻어서 10개, 소듐은 전자 1개 잃어서 10개, 2개, 3개 잃어서 전자가 10개죠. 무슨 전자입니까? 등전자죠. 전자 개수가 같다. 등전자 이온에서는 핵의 양성자 수가 여기 8번부터 시작해서 9, 11, 12, 13. 양성자 개수가 많을수록 핵의 양전달이 크니까 전자를 세게 끌어당기죠. 반지름이 더 작아져요. 그래서 누가 반지름이 제일 크더라? 산화이온이 반지름이 제일 크고 알루미늄 삼가이온이 반지름이 제일 작더라. 이번에는 3주기 원소에서 4주기 원소까지 걸쳐 있는 거를 예를 들어 보면은 16번 황, 17번 염소, 그리고 18번은 아르곤, 비활성 기체니까 우리가 그냥 넘어가고 19번 포타슘, 20번 칼슘이에요. 전자를 각각 1개 얻고 2개 얻어서 전자 18개 됐죠. 전자를 각각 1개 잃고 2개 잃어서 전자 개수가 18개.
전자수가 같기 때문에 뭐랍니까? 등전자이온이라고 하죠. 핵의 양성자수가 어디가 제일 많아요? 칼슘 이온이죠. 따라서 전자를 제일 세게 끌어다니니까 반지름이 제일 작고 황화이온이 반지름이 제일 크겠죠. 여기서 제가 한마디만 하고 넘어갈게요. 염화이온하고 황화이온 중에서 황화이온이 반지름이 큰 건 사실이지만 두 개 반지름이 심하게 차이 날까요? 어느 정도 무시해도 될 정도 차이 날까요? 네, 어느 정도 무시해야 될 정도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주 심하게 차이 나는 건 아니고요. 두 개가 반지름이 비슷하긴 하지만 그래도 핵의 양성자 개수가 적을수록 그것이 더 크다라고 하는 것만 기억하세요. 분명히 차이 나요. 차이 나지만 아주 심하게 뭐 2배가 차이 난다든지 50%가 차이 나는 건 아니고 약간 더 크더라라고 하는 정도로만 기억을 하십시오. 여러분들 교재에서 5장으로 넘어갑니다. 5장에서는 이온화 에너지와 전자 친화도 그리고 격자 에너지를 공부하고 난 다음에 이온 결합의 원동력이 격자 에너지다라고 하는 것을 공부하고 알칼리 금속, 알칼리 토금속 17쪽 원소의 성질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5장에서 배우는 가장 주요한 내용은요. 이온화 에너지와 전자 친화도와 전기 음성도입니다. 이온화 에너지는 중성기체 상태 원자 일몰에서 전자 일몰을 떼어내는데 필요한 에너지예요. 전자 친화도는 그 다음에 가니까 있죠. 섹션 2번. 중성기체 상태의 원자 일몰에 전자 일몰을 첨가했을 때 발생한 에너지. 전기염 성도는 섹션 3번에서 나타나죠. 전기염 성도는 공유 전자쌍을 자신에게로 끌어당기는 인력의 정도인데 공유 전자쌍보다 좀 더 확대하니까 무슨 전자쌍? 원자가 전자쌍을 자신에게로 끌어당기는 인력의 정도이죠. 이온화 에너지도 에너지 값으로 나타나고 전자 친화도와 전기염 성도 에너지 값으로 나타나는데 여러분들 교재 34쪽에 제일 밑에 비교를 해놓은 거를 보도록 하세요. 비교해놓은 걸 딱 봤더니 이온화 에너지는 핵과 누구 간의 인력이에요? 자신의 원자가 전자 간의 인력. 전자 친화도는 핵과 무슨 전자? 첨가되는 전자. 그리고 전기염 성도는 핵과 공유 전자쌍 간의 인력. 그 인력이 크면 클수록 이온화 에너지가 크고 전자 친화도가 크고 전기염 성도가 크죠.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더 봅니다. 핵과 자신의 원자가 전자죠. 그 인력인데 이게 크면 클수록 핵과 첨가되는 전자하고 인력도 커요. 왜? 첨가되는 전자는 어디로 들어옵니까? 바깥쪽 전자껍질에 들어와요? 원자가 전자껍질에 들어와요? 원자가 전자껍질에 들어오죠. 그래서 핵과 원자가 전자 간의 인력이 클수록 핵과 첨가되는 전자하고 인력도 큽니다. 그리고 또 여기 공유 결합하는 분자를 딱 생각해 볼 때 HCl이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한 개 전자는 H가 내고 한 개 전자는 염소가 냈거든요. 자, 이렇게 내고서 결합을 하는데 이 염소의 측면에서 보면 한 개 전자는 누구 전자입니까? 자기 전자죠. 그러니까 이온화 에너지예요. 또 한 개 전자는 누구 전자입니까? 수소의 전자고 남의 전자죠. 첨가된 전자죠. 그리고서 이 전자가 이 두 핵 사이 전자면은 나중에는 이 전자 두 개 중에 누가 염소 건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따라서 이 두 개 전자의 전자가 누구 전자가 원래 자기 전자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간에 평균적인 인력은 이온화 에너지와 전자 친화도의 뭐라고요? 평균값이겠죠. 그래서 전기염 성도는 바로 이온화 에너지와 전자 친화도의 평균값으로 계산이 되기도 합니다. 그 내용이 우리가 전기염 성도에서 다루게 될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전반적으로 이제 여기 박스 표시하는데 제일 밑에 비교라고 하는 데다가 여러분들이 파란색 영어편으로 박스 표시하세요. 박스 표시하고 난 다음에 거기다 적으세요. 핵과 전자 간의 인력의 크기 정도라고 적으세요. 핵과 전자 간의 인력의 크기 정도. 인력의 크기예요. 그 다음에 거기 전자에다가 동그라미 표시라고 한 다음에 적으세요. 무슨 전자? 원자가 전자를 여러분들이 밑줄을 해서 딱 연결해 놓으세요. 그리고 또 어떤 전자? 첨가되는 전자. 또 어떤 전자? 공유 전자쌍 또는 원자가 전자쌍이죠. 그거는 여러분들이 연결을 해 놓도록 하세요. 경향성은 비슷해요. 주기율 표상이 더 어디로 갈수록 핵과 전자 간의 인력이 클까요? 오른쪽. 왜? 오른쪽으로 갈수록 핵의 양성자수가 많으니까. 또 어디로 갈수록 핵과 전자 간의 인력이 클까요? 위쪽으로 갈수록. 위쪽으로 갈수록 핵과 원자가 전자의 거리가 어때요? 가깝죠. 그래서 주기율 표상에서 이온화 에너지나 전자 친화도나 전기염 성도는 모두 오른쪽 위로 가면 갈수록 커요. 단지 이온화 에너지는 제일 오른쪽 위에 있는 헬륨이 제일 크고 전자 친화도는 18쪽 원소는 너무 예외적으로 작죠. 그리고 또 오른쪽 위쪽은 위쪽인데 2주기가 아니라 몇 주기라고요? 3주기 원소가 제일 크다. 이거 암기하셔야 돼요. 그리고 전기염 성도는 18쪽 원소를 포함할 수도 있지만 18쪽 원소를 제외한다라고 생각하면 오른쪽 제일 위에 있는 누가 제일 크더라고요? F.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암기를 하시면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온화 에너지에 대해서 우리가 에너지 다이어그램을 봤더니 중성기체 상태 원자 일몰에서
전자인물을 떼어냈어요. 그럼 플러스 1가 양윤이 됐죠. 그때 필요한 것은 에너지이죠. 무슨 과정? 흡열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이오나이제는 기본적으로 흡열 과정에 해당되더라. 그 밑에 수소의 예를 들어봤더니 수소 원자 상태라고 가정해 봅시다. 수소 원자 상태에서 첫 번째 전자껍질에 전자가 있는 것이 바닥 상태에 있고 핵과 전자 간에 인력이 작용하고 있죠. 요 전자를 떼가지고 어디까지 떼내요? N 이퀄 무한대 전자껍질까지 떼내죠. 그때 필요한 에너지를 우리는 뭐랍니까? 이오나 에너지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수소의 이오나이제는 이건데 원래 수소가 N 이퀄 1일 때 에너지 값이 마이너스 N 제곱분의 1312kJmol이고 N 이퀄 1이니까 대입하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312죠. N 이퀄 무한대 전자껍질에서 무한대 대입하면 얼마가 됩니까? 제로가 되겠죠. 이 흡수되는 에너지 값은 나중값 빼기 처음값이에요. 항상 변화량은 나중값 빼기 처음값이죠. 나중값 0 빼기 처음값 마이너스 1312 하니까 그 값은 얼마입니까? 1312가 되죠. 그래서 이온화에너지가 저런 식으로 계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온화에너지의 경향을 보니까 이미 이야기했죠. 질문. 주글 표상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크더라 작더라? 크더라. 왜 크더라고요? 핵의 양성자 수가 많아서 양 전하량이 더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똑같은 이주기에서도 오른쪽으로 갈수록 즉 원자 번호가 크면 클수록 커지더라. 그리고 같은 족을 기준으로 해서 리튬, 소디움, 포타슘 똑같이 일족 원소죠. 누가 더 크더라고요? 리튬이 더 크죠? 왜 그럴까요? 예, 전자 껍질이 수가 적기 때문에 핵과 원자가 전자 간의 거리가 가까워서 같은 족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원자 번호가 더 작을수록 이온에너지가 크더라. 그리고 이온에너지가 예외적인 경향을 보여요. 몇 쪽에서 예외적으로 작아지냐면은 13조, 16조, 그리고 1쪽이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이야기예요. 13조 원소가 바로 앞에 원소보다 약간 작아요. 바로 앞 원소보다 작아요. 바로 앞 원소보다 작죠. 그 다음에 16쪽이 앞에 원소보다 작아요. 바로 앞에 원소보다는 약간 작을까요? 바로 앞에 원소보다는 약간 작죠. 그래서 저런 경향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거를 여러 번 강조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문제가 나오던가 안 나오던가요? 실제로 그렇게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바로 앞에 원소보다 약간 작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온화에너지 데이터를 딱 주고서 이게 같은 3주기 원소다 또는 같은 2주기 원소다 찾아내려면 찾아내야 될까요? 안 찾아내야 될까요? 찾아내겠죠. 그래서 실제로 시험 문제 나오는 것은 어때요? 그 이온화에너지 값의 순서를 그대로 이렇게 했어요. 그럼 이제 따져봅시다. 리튬부터 네온까지 2주기 원소로 보는데 누가 제일 작을까요? 리튬이 제일 작죠? 그 다음에 누가 작을까요? 누가 이제 큽니까? 베릴륨이 크죠? 베릴륨보다 붕소가 커서요, 작아서요? 약간 작았죠. 그러니까 값의 순서로 딱 따져보면은 그 이온화이제 값으로 보면은 붕소. 그 다음에 누굽니까? 베릴륨. 그리고 붕소 다음에 누굽니까? 탄소죠. 탄소가 크고 그 다음에 누굴까요? 질소. 그 다음에 산소인데 산소가 바로 앞에 있는 질소보다 약간 작죠. 그래서 산소, 질소, 그리고 플로로, 네온 이런 순서를 여러분들이 봐야 되겠죠. 그래서 값을 딱 주더라도 이게 누구 값이라는 것을 찾아내야 됩니까? 못 찾아내야 돼요? 찾아내야 되죠. 그걸 뭐를 암기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앞에 원소보다 이온화이제가 경영상에서 벗어나는 것은 약간 작더라. 그게 몇 쪽에 해당됩니까? 13쪽, 16쪽. 그 다음에 1쪽이 되면은 완전히 전자 껍질이 바뀌니까 굉장히 크게 감소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공부를 할 때는 기본서로 공부를 하든지 저항길 교재를 공부하든지 항상 뭐를 주목하라고요? 표 내용을 보면 이거 문제 구정이네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상상의 나래를 펴야 되고, 그래프가 나오면 또 어때요? 이 그래프에서 특징적인 게 뭘까라고 하는 걸 꼼꼼하게 따져보면 어떤 응용된 문제도 풀 수가 있습니다. 순차적인 이온화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중성기체 상태의 원자 1몰에서 이제 전자를 떼내기 시작해요. 첫 번째 전자를 떼내요. 그때 이온화에너지를 1차 이온에너지. 그 다음에 플러스 1가가 됐죠. 플러스 1가에서 플러스 2가로 또 두 번째 전자를 떼내면 뭐랍니까? 2차 이온에너지. 그럼 여기서 뭘 알 수가 있냐면은 전자를 딱 떼내가지고 N 플러스가가 딱 됐으면은 그때는 몇 차 이온해질까요? N차 이온해지겠죠. 순차적인 이온해지는요 예외가 없어요. 무조건 더 고차로 가면 갈수록 커져요. 여러분들이 이온화에너지 1차 이온화에너지에서 예외적인 경장 몇 쪽에서 나타나요? 13쪽, 16쪽, 1쪽이죠. 그렇다고 해서 순차적인 이온화에너지가 예외 있어요? 없어요. 예외 없이 항상 가면 갈수록 더 크더라. 그래서 가면 갈수록 크더라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우리가 뭐에서 알 수 있느냐? 마그네슘의 예를 들어서 같이 공부를 해볼까요? 마그네슘 12번 원소예요. 바닥 상태에서 전자가 12개죠. N 이퀄 1인 상태에서 전자 2개, N 이퀄 2에서 전자 8개, N 이퀄 3에 제일 마지막 전자 껍질에 전자가 2개가 있는데, 그때 N 이퀄 3에서 첫 번째 전자가 딱 떨어졌어요. 그리고 N 이퀄 3에 두 번째 전자가 딱 떨어지는데, 자, 첫 번째 전자를 떼내기가 쉬울까요? 두 번째 전자 떼내기 쉬울까요? 첫 번째 전자. 왜 그럴까요? 이 전자는
안쪽 전자껍질뿐만 아니라 여기 같은 전자껍질의 전자하고도 반발력이 작용하죠. 근데 이게 탁 떨어졌어요. 이게 떨어지고 나면은 이제 이 전자는 안쪽 전자껍질의 전자하고는 반발력이 있지만 같은 전자껍질의 전자하고의 반발력은 있어요, 없어요? 반발력 없죠. 반발력이 없으면 어때요? 진짜 핵하고 인력을 극복할 만큼 에너지를 가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1차보다는 2차가 더 이오나이즈가 크겠구나. 그 다음에 2차보다 3차는 굉장히 더 커요. 왜냐하면 두 번째 전자 떼내고 세 번째 전자 떼내려고 하니까 어디 거를 떼내야 돼요? 두 번째 전자껍질. 이 두 번째 전자껍질이나 전자는 핵하고의 거리가 가까워서 인력이 너무 크죠. 그래서 이 2차보다 3차가 거의 몇 배나 크냐면은 거의 50배 가까이 크더라 이거예요. 자, 이걸 통해서 우리는 또 뭘 알 수가 있습니까? 아, 원자과 전자가 몇 개냐? 그래서 N차 이온화 에너지보다 N 플러스 1차 이온화 에너지가 무지막지하게 크더라. 3배가 크더라. 5배가 크더라. 12배가 크더라. 이렇게 되면은 그럼 원자과 전자가 몇 개라고요? N개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1족 원소는 1차보다 2차가 거의 10배 정도 커요. 2족 원소, 알칼리 토금속 원소를 보니까 2차보다 3차가 거의 어때요? 5배 정도 이렇게 크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순차적인 이온화지를 보면은 원자과 전자 개수가 몇 개인지도 가늠할 수 있고 몇 족 원소인지도 가늠할 수 있습니다. 4번에 보니까 이온화지의 경량성에 벗어나는 것은 우리 이미 암기를 했죠. 몇 족입니까? 시작. 13족, 16족이었죠. 1족은 왜 경량성에서 벗어납니까? 전자 껍질 수가 감소하니까. 전자 껍질 수가 증가하니까.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13족은 왜요? 전자 부껍질 수가 증가하니까. 그리고 16족은 왜 벗어날까요? 전자가 이제 NP 오비탈에서 쌍을 이루기 시작하죠. 아까 제가 4주기 전위금속 원소에서 D 오비탈에 전자가 쌍을 이루기 시작하니까 생각보다는 반발력이 크더라 했죠. P 오비탈도 마찬가지예요. P 오비탈에서 질소를 보면은 질소는 바닥 상태에서 이 P 오비탈에 전자가 몇 개가 채워져 있습니까? 한 개죠. 근데 산소가 딱 돼버리면은 산소는 이 P 오비탈에 전자가 한 개 채워지고 그리고 쌍을 이루기 시작하죠. 이거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는 반발력이 크더라 이거죠. 그래서 그 전자는 예상보다는 질소의 전자 한 개 떼내는 것보다는 산소의 전자 한 개 떼내는 것이 더 에너지가 많이 들더라, 적게 들더라? 더 적게 들더라. 왜? 반발력 때문에. 그래서 예외적으로 어때요? 이온화이즈가 작은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었고, 전자친화도를 봅니다. 전자친화도는 이온화이즈와 경량이 비슷한 것 같은데, 그런데 정의가 완전히 다르죠. 자, 이온화이즈는 전자를 떼내는 데 필요한 에너지죠. 전자친화도는 어때요? 전자를 첨가했더니 더 안정화되면서 발생하는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전자친화도는 기본적으로 발열 과정에 대한 거죠. 근데 조심을 하셔야 돼요. 발열 과정에 대한 거기 때문에 식을 적을 때 이제 다음과 같이 적습니다. 중성기체 상태 원자 일몰에 전자를 첨가했어요. 그랬더니 전자가 들어와서 마이너스 1과 음이온이 됐어요. 더 안정화돼서 에너지가 방출됐습니다. 최초 상태는요, 중성기체 상태 원자가 아니고 이 원자와 전자의 에너지를 합한 것이 최초 상태예요. 요것보다는 마이너스 1과 음이온이 되니까 더 안정하더라. 그럼 왜 안정화됐을까요? 원자는 전자가 돌아오면 반발력이 생기니까 안정할까요? 불안정할까요? 불안정하겠죠? 근데 이 전자가 돌아오면은 이 전자는 에너지가 너무너무 높은 상태였어요. 에너지가 높은 상태에 이제 볼까요? 수소 원자. N 이퀄 1인 상태에서 전자 에너지 얼마입니까? 수소 원자 마이너스 1312kJ/mol. N 이퀄 무한대 상태에서는 에너지가 얼마일까요? 제로죠. 그래서 수소 원자를 보면은 전자가 N 이퀄 1인 상태다. 자, 오빠 이쪽도 다 지워주고 가세요.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N 이퀄 1인 상태보다 N 이퀄 무한대 상태가 되면은요, 1312만큼이나 에너지가 높아요. 그리고 N 이퀄 무한대 상태가 되면은 핵과 전자 간의 인력이 극복되는 지점이거든요. 따라서 요 전자는 지금 핵에 붙들려 있어요. 극복된 거예요? 극복됐죠? 그만큼 어때요? 에너지가 굉장히 높은 상태죠. 그래서 얘가 굉장히 높은 상태인데 이것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미 있던 전자하고의 반발력이 생기긴 생기지만 핵과 전자하고의 인력 때문에 그만큼 어떻게 돼요? 안정화되죠. 그래서 그냥 요거에서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불안정해요. 전자 반발력 때문에. 근데 얘가 워낙 에너지가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물론 얘가 워낙 에너지가 높은 상태지만 이거의 에너지를 얼마로 볼까요? 수소처럼 생각해서 얼마로 생각할까요? 0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만큼 더 안정해지면은 이거는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전자가 탁 들어오면서 더 안정화되다. 그래서 최초 상태는 이 상태고 나중 상태는 마이너스 1가 상태가 됐어요. 무슨 과정입니까? 기본이 발열 과정이죠. 발열 과정일 때는 에너지를 이렇게 항으로 반응물이나 생성물로 집어넣느냐라고 하면은 생성물이에요. 흡열 과정은 에너지 양수값이 반응물의 생성물이에요.
반응물이죠. 근데 이거를 엔탈피 변화로 딱 표시하면은 엔탈피 변화는 뭐가 됩니까? 음수로 표시가 됐겠죠. 그래서 이 식으로 전자 채널을 표시하면은 기본이 양수인데 엔탈피 변화로 표시하면은 무슨 값이 되더라? 음수가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거를 계속 강조를 했는데 진짜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죠. 그래서 이제 그래프를 딱 봤더니 원래 우리가 전자 친화도를 딱 보면은 1족 원소부터 시작해서 17족 원소까지 점점 전자 친화도가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크면 클수록 커져요. 자, 예외적인 건데 이온화 에너지나 전자 친화도는 예외적으로 어디서 벗어납니까? 전자 껍질수가 증가하는 순간. 그리고 전자 부껍질수가 증가하는 순간 전자가 np-오비탈의 쌍을 이루기 시작하는 순간. 전자 친화도는요. 원래 있던 전자 상태가 아니고 어떻게 돼요? 전자가 들어오죠. 18족 원소는 전자가 들어오면은 전자가 안쪽 전자 껍질에, 원자가 전자 껍질에 와요. 바깥에 와요. 바깥에 오니까 너무나도 인력이 작아서 예외적으로 굉장히 작아졌어요. 그래서 18족은 굉장히 작죠. 18족은 굉장히 작아요. 값 자체가 완전히 부호가 바뀌어서 발열 과정이 아니라 흡열 과정이 됐겠죠. 그래서 첫 번째 이공식으로 따지면은 원래 양수가 돼야 되는데 18족 원소는 뭐가 될까요? 0보다 작은 무슨 값? 음수로 표시가 됐죠. 또 어디서 벗어날까요? 전자 부껍질 증가하는 거. 들어왔더니 전자 부껍질 증가하는 것은 s오비탈의 전자가 꽉 차 있었는데 또 전자가 들어오면은 p오비탈의 전자 들어오면서 전자 부껍질 들어오겠죠. 그럼 뭘까요? 2족이겠죠. 근데 2족에서 예외적으로 벗어나는 것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질소 같은 경우를 보면은 질소나 인과 같은 원소는 p오비탈의 전자가 몇 개? 한 개씩 존재하는데 한 개 딱 더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쌍을 이루기 시작하면서 반발력이 예상보다 크겠죠.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2족, 15족, 18족. 이유는 똑같아요. 전자 껍질 증가하는 거, 전자 부껍질 증가하는 거, 그리고 전자가 np-오비탈의 쌍을 이루기 시작하는 거. 그래서 다시 질문. 이온화 에너지, 1차 이온화 에너지의 예외적인 경량은 어디서 나타나더라? 13족, 16족, 1족. 그리고 1차 전자 친화도의 예외적인 경량은 2족, 15족, 18족인데 18족 같은 경우는요. 아예 부호가 완전히 어떻게 돼요? 반대로 돼버리더라. 자, 이렇게 표시를 했을 때는 에너지항이 기본적으로 발열 과정 양수로 표현됐을 텐데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엔탈피 변화를 딱 표시하면은 양수로 돼요, 음수로 돼요. 발열 과정이니까 음수죠. 그러면 이제 양수가 점점 커진다라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엔탈피 변화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절대값은 커지지만 음수값이 더 커지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이런 식으로 나타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똑같은 여기 소듐부터 시작해서 여기 염소 또는 여기서 네온부터 시작해도 되는데 이렇게 나타낸 것을 이 음수로 딱 표현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대로 뒤집으면 되겠죠. 그래서 뒤집어서 딱 나타나면은 이런 것 그림 딱 보면 도대체 이런 걸 내가 본 적이 없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근본적인 거를 항상 배우면서 공부를 하셔야만이 저런 문제들을 풀 수가 있습니다. 전자친화도에서 조심하셔야 되는 거. 자, 주결표상에서 오른쪽 위로 가면 갈수록 크되 18쪽은 예외적으로 굉장히 작았죠. 그리고 비금속 원소 기준으로 보니까 2주기가 커요? 3주기가 커요? 3주기가 더 크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모든 비금속 원소가 다 그래요. 14족도 그렇고 15족도 그렇고 16족, 17족 원소 그래요. 그러니까 14족에 보면 탄소하고 규소 중에서 누가 전자친화도 커요? 규소가 커요. 그리고 15조 질소하고 인 중에 누가 클까요? 인이 커요. 16조 산소하고 황 중에 누가 클까요? 황이 커요. 17조 F하고 Cl 중에 누가 커요? Cl이 더 큰 걸 알고 있죠. 17조이 그러면 다른 비금속 원소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왜 이것이 더 클까? 같은 17종 원소에서 원자 번호가 점점 작을수록 그때 들어오는 전자가 원자가 전자 껍질에 채워지는데 전자하고 핵하고 거리가 어때요? 더 가깝죠. 거리가 가까워서 안정화 효과가 큰데 그래도 F 같은 경우는 전자가 몇 번째 전자 껍질에 들어옵니까? 두 번째 전자 껍질에 들어오고 두 번째 전자 껍질은요. 전자가 8개가 존재하기에는 반발력이 너무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반발력이 크면은 안정화되는 효과가 커요? 오히려 작아요? 작죠. 그래서 예상보다는 작더라 이거예요. 착각하면 안 돼요. 모든 중성 상태의 원자 중에서 전자친화도 가장 큰 원소 누구? 염소. 두 번째로 큰 원소 누굴까요? F. 그러니까 F가 가장 큰 건 아니고 두 번째로 크다라는 사실은 잊지 마세요. 그래서 F가 예외적으로는 반발력 때문에 전자친화도가 두 번째지만 그래도 꽤 크다. 가장 큰 원소는 염소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도록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동그라미 2번의 내용을 딱 보면은요.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13쪽에서 17쪽 원소에서는 전자간 반발력 요소로 인해서 2주기가 아니라 몇 주기가 가장 크더라고요. 3주기 원소가 2주기보다 전자친화도 값이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전자친화도는 2족, 15족, 18족에서
경량성에 벗어나고 18종은 완전히 부호가 반대가 되더라라고 하는 것은 그 이유를 이미 설명했습니다. 이온화 에너지와 전자친화도의 경향성에 대해서 또는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요? 자, 이온화 에너지 반응의 역반응은요, 그 역반응에 대한 전자친화도 반응과 똑같아요. 또는 거꾸로 하면은 전자친화도에 대한 역반응은 이온화 에너지에 대한 그 역반응과 동일하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주의를 주면서 한 가지를 이야기를 할 텐데, 염소 기체에다가 에너지를 가했더니 전자가 떨어져서 플러스 1가 양윤이 되고 전자가 이렇게 생성물이 됐어요. 요걸 우리가 염소의 몇 차 이온화제입니까? 1차 이온화제죠. 그 다음에 전자친화도 공식을 적어보면은 다음과 같이 적을 수가 있겠죠. 전자친화도 공식도 특별한 말이 없으면은 염소 기체 상태 원자 1몰에다가 뭐를 첨가해요? 전자를 첨가했죠. 마이너스 1가에 음이온이 됐죠. 그러면서 에너지가 발생했어요. 이걸 우리는 1차 전자친화도, 이걸 우리가 1차 이온화 에너지라고 표현했어요. 그리고 요 반응의 지금 역반응을 말하는 거예요. 이 반응이 역반응하면은, 자, 염소 기체예요. 염화 이온이에요. 염화 이온이 있죠. 그래서 염화 이온에다가 에너지를 가했더니 생성물이 뭐가 돼요? 자, 반응물이 생성물이 되고 생성물이 반응물이 돼요. 따라서 Cl 기체 그리고 전자가 발생했다는 거죠. 자, 서로 전자친화도와 이온화에너지의 역반응은 요거 두 개 간의 관계를 말하지 이것과 이거 관계 아니에요. 자, 저를 따라서 1차 이온화에너지, 1차 전자친화도는 서로 역반응 관계 맞아 아니에요? 아니죠. 그러면은 이 전자친화도의 역반응은 자, 생성물이 반응물이 되고 반응물이 생성물이 됐죠. 그래서 요 때는 이게 전자친화도예요. 그다음에 이거는 뭐가 됩니까? 이온화이죠. 요거 두 개가 서로 무슨 관계라고요? 예, 역반응의 관계고 이 두 개 값은 똑같이 예를 들어서 350kJ/mol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값이 완전히 동일할 거다. 바로 지금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1차 이온화에너지, 이거를 1차 전자친화도라면 이거는 우리가 몇 차 이온화에너지 하면 될까요? 마이너스 1차 이온화에너지. 그래서 1차 전자친화도와 마이너스 1차 이온화에너지가 서로 무슨 관계라고요? 역반응. 마이너스 1차라고도 할 수 있고 0차라고도 할 수 있지만 하여튼 요거 두 개가 서로 역반응 관계고 이게 350이면 이것도 얼마일까요? 똑같이 350이다. 부호까지 똑같습니다. 그거를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내용보다 정말 중요한 게 있죠. 2번과 3번이에요. 자, 5번 이온화에너지와 전자친화도의 관계에서 동그라미 2번과 동그라미 3번 전체를 파란색 영어표로 네모으로 표시를 딱 해놓으세요. 제가 순차적인 이온화 에너지하면서 순차적인 이온화 에너지는 고차로 가면 갈수록 예외 없이 항상 어떻게 된다고요? 커져요. 무슨 효과 때문에? 갈수록 전자가 사라지기 때문에 전자 간의 반발력이 줄어들죠. 그걸 우리는 전자 가륨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전자가 사라지다 보면 심지어는 어디에 있는 전자 떼내야 돼요? 더 안쪽 전자 껍질. 전자 껍질 수 감소 때문에. 특히 전자 껍질 수가 감소할 때는 이온화 에너지가 엄청나게 커지더라라고 하는 사실도 알고 있죠. 자, 전자친화도는요, 거꾸로 전자 떼내는 거에 집어넣는 거예요. 집어넣는 거죠. 집어넣다 보면은 전자 간에 갈수록 뭐가 커져요? 반발력이 커져요. 그 다음에 또 집어넣다 보면은 뭐가 증가합니까? 전자 껍질 수가 증가하죠. 전자가 핵에서 더 먼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요소인데 정반대 효과죠. 갈수록 무조건 어떻게 되더라고요? 예외 없이 더 작아지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온화 에너지는 고차로 갈수록 무조건 증가하고 전자친화도는 고차로 갈수록 무조건 작아지더라. 거꾸로 이야기하면은요, 이온화 에너지가 유난히 커지는 걸 가지고서 여러분들은 뭘 할 수 있어요? 원자가 전자 몇 개냐? 그러면 전자친화도도 그런 식으로 해서 원자가 전자 수를 파악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파악할 수 있죠. 그런 문제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렇게 역으로 제가 이 힌트를 딱 주면은 아, 이거 내가 출제자라면 이거 내겠네 라고 해서 문제를 내도록 하세요. 순차적인 이온화 에너지가 예를 들어서 1쪽 원소로 보면 1차보다 2차가 너무 크더라. 한 10배 정도 돼요. 그렇게 해서 나오는 거는 이미 나왔어요. 그 다음에 어디도 나와요? 수능. 근데 전자친화도를 거꾸로 해서 유난히 작아지더라.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아, 이거는 원자가 전자수를 또 파악할 수 있더라. 이건 아직 안 나왔으니까 내가 출제자고 비슷한 건데 내가 새로운 거 내겠다 그러면은 그건 이제 완전히 새로운 거예요. 응용이에요. 응용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거를 생각해서 문제를 낼 수 있는 출제자 입장에서 공부를 하십시오. 세 번째, 전기염 송도입니다. 전기염 송도는 폴링의 전기염 송도 값을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시면 되는데 파란색 공간펜으로 요거 전체를 2주기 전체를 밑줄을 치세요. 리튬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플로로까지를 밑줄을 딱 쳐놓으세요. 어디까지라고 했어요? 제가 네온까지라고 했어요. 플로로라고 했어요. 플로로까지라고 했죠. 녹색 볼펜으로 네온에다가 여러분들이 동그라미 표시를 다 해놓으세요. 자, 일반화학 수준에서 이렇게
플로르 17조 원소까지 생각할 수 있지만 어떤 일반학 교재는요 18조 원소까지를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전공서적 가면은 18조 원소까지 다 포함해요. 제가 전기염성도를 핵과 공유 전자쌍 간의 인력의 척도라고 했죠. 근데 그걸 어디까지 생각을 해요? 원자과 전자쌍의 인력의 척도라고 하면은 그러면 18조 원소도 포함이 될 수가 있겠죠. 간단한 예를 이야기합니다. HF에서 F가 공유 전자쌍을 자기에게로 유난히 강하게 끌어당겨요. 그럼 우리는 전기염성도가 크다고 하죠. 공유 전자쌍만 끌어당겨요. 원래는 비공유 전자쌍도 있고 이것도 끌어당길까요? 비공유 전자쌍도 끌어당기죠. 그래서 공유 전자쌍뿐만 아니라 비공유 전자쌍도 끌어당기는 인력, 그 평균적인 것이 전기염성도예요. 그러면 네온을 생각해 볼까요? 네온은 뭐밖에 없어요? 루이스 구조 그려보면은 비공유 전자쌍밖에 없잖아요. 원자과 전자 8개가 모두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얘는 원자과 전자를 모두 자기한테로 끌어당긴다라고 했을 때, 자, 플로르는 9번 원소예요. 네온은 10번 원소예요. 누가 더 전자를 세게 끌어당길까요? 당연히 핵의 양성자 수가 많은 네온이 더 크죠. 따라서 전기염성도를 F가 크냐, 네온이 크냐 하면 당연히 네온이 더 커요. 단지 18조 원소는 전기염성도가 커봐야 소용이 없더라. 왜냐하면 전자껍질이 이미 꽉 채워져 있기 때문에 결합을 할 수가 없어요. 이제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연결해서 생각하세요. 자, 제가 18조 원소 포함하지 말고 리튬부터 플로르까지만 파란색 음화표를 밑줄 그으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요게 폴링의 전기염성도를 구할 때 기준이었죠. 리튬에다가 파란색 볼펜으로 1.0 동그라미, 플로르에다 얼마요? 4.0. 얼마씩 증가됩니까? 0.5씩 증가가 되죠. 그리고 또 파란색 형광펜과 동그라미 표시하세요. H가 2.2라는 것은 상식 중에 상식이에요. 전기염성도는 예외가 없어요. 자, 저를 따라서 이온화 에너지나 전자친화도는 1차를 기준으로 하면은 각각 몇 쪽에 제외하세요? 13족, 16족, 1족, 전자친화도는 2족, 15족, 18족이 예외인데 전기염성도는 예외 없어요. 무조건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전기염성도가 거의 선형적으로 커져요. 여러분들은 오른쪽으로 갈수록 거의 선형적으로 큰 것이 전기염성도인데 앞에서 모두 그랬어요? 그렇죠. 유효핵전화. 그래서 유효핵전화나 전기염성도는 같은 주기에서 거의 원자번호가 커짐에 따라서 선형적으로 증가하더라. 그럼 거꾸로 같은 주기에서 거의 예외 없이, 거의 예외가 없는 게 아니고 그냥 예외 없어요. 예외 없이 점점 감소하더라. 뭡니까? 원자 반지름. 이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1.0 있죠? 그러면 질문. 밑에 있는 원소는 전기염성도가 1.0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작겠죠. 오른쪽 위로 갈수록 큰데 당연히 작아요. 그럼 작으면은 얘가 0.5. 그럼 얘는 0.1. 그럼 뭐가 돼야 돼요? 음수로 내려가죠. 그러니까 0.9, 0.8, 0.7, 0.7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리튬보다 소듐이 약간 작고 그리고서 전기염성도가 큰 원소 순서 4개까지 시작. FONCl, FONCl. 얘가 4.0이고 0.5씩 차이 나니까 3.0이죠. 자, 다시 질문. 전기염성도는 몇 쪽의 원소가 전체가 기준이라고요? 2쪽의 원소. 리튬이 얼마입니까? 1.0. 플로르가 얼마예요? 4.0. 원자번호 한 개 증가할 때마다 얼마씩 증가하더라? 0.5씩 증가하더라. FONCl. N이 3.0이에요. Cl도 얼마입니까? 3.0. 근데 이거는 값을 조작한 거예요. 폴링이 지멋대로. 얘는 어떻게 했어요? 내림을 하고 얘는 반올림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값을 조작해가지고 3.0처럼 보이는데 두 개가 그냥 똑같은 3.0 아니에요. 실질적인 전기염성도는 CL이 클까요? N이 클까요? N이 크죠. 그러니까 무슨 결합이에요? 수소 결합을 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3.0이 똑같은 값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만 기억하고 여러분들은 그대로 이제 넘어갑니다. 밀리칸의 전기염성도인데 앞에서 제가 그 이야기를 했죠. HCl의 예를 딱 들면서 CL의 입장에서 자신의 원자가 전자를 끌어당기면 이온화 에너지, 남의 전자를 끌어당기면 전자친화도. 그런데 공유 결합하고 난 다음에 이 공유 전자성을 끌어당기는데 누가 자기 전자인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얘 이 전자를 끌어당길 확률 50%, 이 전자 확률 끌어당길 확률 50%. 그래서 자기 전자를 끌어당기면 이온화 에너지 확률 50%, 남의 전자 끌어당기면 전자친화도가 확률 50%는 뭡니까? 요 평균값이 뭐더라? 전기 음성도이더라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밀리칸의 전기 음성도 공식을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되고 파란색 음화표로 박스 표시, 큰 불가사리 표시를 한 개를 해놓으세요. 종합적으로 정리합니다. 이온화 에너지나 전자친화도나 전기 음성도는 주기율 표상이 더 어디로 갈수록 크더라고요? 오른쪽 위로 갈수록 크더라. 중성 원자를 기준으로 이온화 에너지는 누가 제일 크더라? 헬륨. 전자친화도는 누가 제일 크더라? 3주기의 염소. 전기 음성도는 18조 원소를 제외한다면 누가 제일 크더라고요? F가 제일 크더라. 네 번째 섹션입니다. 격자 에너지. 격자 에너지는 이온 결합의 원동력입니다. 이렇게 소듐 양이온과 염소 음이온이
서로 무한대로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무한대로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은 반발력도 작용하지 않고 인력도 작용하지 않죠. 그랬는데 이것들이 가까워지다 보면 인력도 작용하고 반발력도 작용하다가 이렇게 이온 결정을 형성했어요. 이온 결정, 다른 말로 염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염을 생성하면서 엄청난 에너지를 방출을 하거든요. 기체 상태 양이온과 기체 상태 음이온이 무한대로 멀리 떨어져 있다가 이온 결정을 형성했어요. 그만큼의 에너지를 방출했어요. 뭡니까? 격자 에너지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온 결정 그러면은 양이온도 자기만의 어떤 단위 세포가 있고 음이온도 자기만의 단위 세포가 있죠. 그 단위 세포들끼리 3차원적으로 무한대로 서로 어때요? 겹쳐져 있으면서 무슨 구조로 이루어요? 격자 구조로 이루어져. 격자 구조로 이뤘다는 것은 자, 격자는 뭐처럼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액자, 프레임. 양이온, 음이온이 존재하는 것이 이 양이온이 면심입방 격자 구조를 이루고 음이온이 면심입방 격자 구조를 이루더라. 그게 어떻게 설명하는 방식이에요? 아니 그런 면심입방이라고 하는 것이 수학적인 표현 방식이고 3차원적으로 딱 보니까 양이온이 그렇게 면심입방 결정 구조를 이루더라.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입자가 존재하는 걸 선으로 연결해 보니까 면심입방이 돼. 거꾸로 어떻게 생각해요? 거꾸로 면심입방 격자가 있는데 그 입자들이 꼭지점에도 있고 면의 중심에도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입자가 존재하고 선을 그으세요. 안 그러면 선을 다시 입자가 존재하고 선을 그어서 면심입방이라고 해주세요. 거꾸로 면심입방이 존재하고 입자가 거기에 찍힌 거예요. 입자가 먼저 존재했죠. 근데 거꾸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먼저 이 입자들이 놓일 수 있는 프레임, 격자, 그죠? 액자처럼 그 격자가 있고 이 입자들이 찍혀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구조를 뭐랍니까? 격자 구조다. 레티스 구조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격자 에너지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에너지 준위가 더 낮아졌어요. 발열 과정입니까? 흡열 과정입니까? 예, 발열 과정이죠. 발열 과정은 델타 H 값이 무슨 값입니까? 음수 값이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책에 따라서 다르죠. 예전에는 이 격자 에너지를 어떻게 봤냐면요. 거꾸로 이렇게 이온 결정을 이루고 있었어요. 이온 결정을 이루고 있었는데 여기에서 에너지를 가해가지고 양이온과 음이온 기체가 서로 무한대로 멀리 떨어지도록 했어요. 이걸 뭐랍니까? 격자. 제가 이온 결정을 어쩌고 했죠. 그러면 반대로 양이온과 음이온이 무한대로 멀리 떨어져 있다가 이렇게 되면은 뭘 이뤄요? 이온 결정을 이루죠. 따라서 뭐라고 하면 될까요? 결정 에너지. 그래서 옛날에는 오늘날 격자 에너지를 결정한 에너지라고 배웠는데 오늘날에는 이거를 뭐라고 합니까? 양이온, 음이온에서 이렇게 되는 걸 격자 에너지. 옛날에는 이렇게 어떻게 했어요? 여기서 이렇게 되는 거를 결정 에너지라고 역반응을 뭐라고요? 역반응의 엔탈피 변화를 격자 에너지라고 했죠. 그렇지만 뭐는 똑같아요? 절대값은 똑같죠. 그래서 격자 에너지라는 용어를 쓰든지 결정한 에너지를 이해하라고 하는 용어를 쓰든지 절대값은 같다라고 하는 것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도록 하세요. 그래서 값이 음수로 나오더라도 여러분 항상 뭐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절대값으로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 양수로 나왔으면은 그냥 뭐라고 생각하면 돼요? 무슨 개념으로 했든지 간에 그것은 절대값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격자 에너지를 다시 돌아가서 그냥 대부분의 일반학 기본서에서는 양이온과 음이온이 서로 무한대로 멀리 떨어져 있다가 이온 결정을 형성할 때 방출하는 에너지를 격자 에너지라고 하고 격자 에너지의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질문, 이온 결합력이 클까요? 작을까요? 이온 결합력이 크죠. 더 결합력이 강할수록 안정화돼요. 안정화되면 안정화될수록 더 에너지를 많이 방출하니까 격자 에너지의 절대값이 크겠죠. 자, 격자 에너지의 크기를 결정하는 인자를 크게 여러분들은 두 가지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래 마드롱 상수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마드롱 상수는 시험에 잘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 제가 핵심 일반학에서는 설명을 했지만 그 내용은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시고 딱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상식적으로 생각하세요. 양이온과 음이온이 정전기적 인력이죠. 질문. 양이온과 음이온 간의 정정 인력은 양이온의 중심하고 음이온 중심 간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클까요? 멀수록 클까요? 가까울수록 크겠죠. 가까울수록 크다는 건데 양이온의 중심과 음이온의 중심이 가까우려면은요. 양이온의 반지름이 작아야 돼요. 음이온의 반지름이 작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똑같이 소듐 이온이고 그리고 음이온을 봤더니 플로라 이온, 염화 이온, 브로마 이온, 요오다 이온인데 자, 양이온은 똑같아요. 음이온은 모두 17조 원소의 음이온이죠. 이때 여러분들이 눈여겨봐야 되는 것이 양이온의 양전하랑 몇 갈까요? 플러스 1가. 음이온의 음전하랑 몇 갑니까? 마이너스 1가죠. 그래서 양전하랑 음전하랑이 똑같아요. 단지 음이온의 반지름이 갈수록 커지죠. 반지름이 커지게 되면은 양이온의 중심과 음이온의 중심 간의 거리가 어떻게 돼요? 멀어지죠. 거리가 멀어지면 정정 인력이 더
작더라. 그래서 이쪽이 격자 에너지 절대값이 작고 거꾸로 이쪽으로 갈수록 격자 에너지 절대값이 더 커지겠죠. 그 다음에 이 밑에 이번에는 염화이온으로 똑같아요. 알칼리 금속인데 리튬 이온이냐 소듐 이온이냐 포타슘이냐 이것도 양이온은 플러스 1가죠. 음이온은 몇 가입니까? 마이너스 1가죠. 음이온이 똑같이 염화이온인데 주기가 작으면 작을수록 양이온의 반지름이 작죠. 양이온과 음이온이 이온 결합할 때 왜 접해요? 반지름이 작을수록 중심 간의 거리가 가까우니까 인력이 크고 격자 에너지 절대값이 어떻다? 커지죠. 여러분들 격자 에너지의 요소를 보면은 이렇게 양이온이 똑같이 플러스일까 음이온이 똑같이 마이너스일까인데 이온 반지름 차이에 따라서 갈수록 이온 반지름이 작을수록 격자 에너지 커지는데 격자 에너지 2배 커졌어요? 3배 커졌어요? 아니죠. 조금 커졌죠. 뭐 700이나 750이나 700원을 갖고 사 먹을 수 있는 음식이나 750원을 가지고 사 먹을 수 있는 음식은 별 차이가 없죠. 물론 이제 이게 100만 원 단위만 달라요. 내가 700만 원을 받느냐, 750만 원을 받느냐 따르지만, 근데 또 모르죠. 700만 원 받아가지고 세금을 100만 원 내느냐, 750만 원 받아가지고 세금 150만 원 내느냐, 뭐 어쨌거나 간에 그죠.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중심 간의 거리의 차이에서는 격자 에너지가 심하게 차이가 안 나는데, 그런데 여기 보니까 플로라 이온으로 똑같죠? 그 다음에 이제 소듐 이온, 여러분 공통점 발견해야 돼요. 소듐 이온, 마그네슘 이온, 알루미늄 삼가이온 공통점? 왜 이래요? 등전자 이온 딱 생각나야죠. 그쵸? 반지름이 차이가 날까 안 날까요? 제가 분명히 차이 난다고 해서요. 심하게 차이 나요? 조금밖에 차이 안 나요? 조금밖에 차이 안 나죠? 등전자 이온 몇 개 전자입니까? 10개 전자죠? 소듐 이온, 마그네슘 이온, 알루미늄 삼가이온 모두 전자 1개 이래서 2개, 3개 이래서 10개 전자예요. 핵의 양성자수 11개, 12개, 13개. 누가 전자를 3개가 될까요? 13개. 얘가 반지름이 작겠죠? 그래서 반지름이 작기 때문에 중심 간의 거리가 더 가까워서 격자 에너지가 크겠지만 그래봐야 얼마만큼 차이 나요? 조금밖에 차이 안 날 텐데 얘보다 얘는 몇 배예요? 3배. 얘보다 얘는 5배가 넘죠. 왜 그럴까요? 양 전하가 플러스 1가, 플러스 1가, 플러스 3가로 양 전하가 1가보다 2가가 되면 기본적으로 2-3배. 또 1가보다 3가가 되면 기본적으로 너댓 배 이상 커지죠. 음전하도 마찬가지 그런 경향이 나타나더라. 그래서 격자 에너지의 가장 중요한 요소 질문. 반지름이에요? 양전하량 크기, 음전하는 크기예요? 양전하는 크기, 음전하는 크기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은 반지름 효과와 그 양전하량 크기, 음전하는 크기까지를 모두 고려하도록 하십시오. 세 번째로 나타나는 것이 본하버 순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본하버 순환으로 왔습니다. 본하버 순환인데 질문. 여러분들이 일반학 기본서를 배울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본하버 순환을 왜 하는지를 몰라요. 그렇지만 이제 제가 본하버 순환이 뭔지를 말하고서 이야기합니다. 소듐이 1기압 25도의 상태에서 호돈소물질, 호돈소물질이라는 것은 수분도 없고 산소도 없고 초진공 상태에서 이온소를 1기압 25도 상태에서 내버려 뒀을 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소듐 뭘로 존재할까요? 고체. 1기압 25도의 상태에서 초진공 상태예요. 수분도 없고 산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당연히 금속도 없죠. 거기다 염소만 집어넣으면 염소는 뭐로 존재할까요? 염소 분자 기체로 존재해요. 자, 이걸 우리는 표준 상태에서 가장 안정한 호돈소물질이라고 해요. 자, 여기다 녹색 형광펜을 밑줄, 최초 상태라고 해놓으세요. 이것들을 만나가지고 반응시키게 만들면은 불꽃이 튀고 엄청난 발열 반응이 생기면서 야산이 나죠. 그러면서 기껏 생성되는 게 누가 생성되더라? NaCl, 소금이 형성이 딱 됐어요. 얘들이 만나면 돌아갈까요? 이쪽으로 바로 갈까요? 바로 가요. 자, 바로 갔는데 델타 H6가 뭔지 알죠? 어떤 물질, 화합물이에요. 어떤 화합물 또는 어떤 물질 1몰이 그것을 구성하는 소듐이라는 원소, 염소라는 원소 표준 상태에서 가장 안정한 호돈소 물질로부터 만들어지다. 그때 엔탈피를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표준 생성 엔탈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델타 H6는 NaCl 고체의 표준 생성 엔탈피입니다. 이거는 실험적으로 바로 구해져요. 충돌만 시키면 반응하면서 열이 발생하면서 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따로 이제 분리를 하죠. 소듐이 먼저 승화가 됐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염소 분자가 쪼개졌죠. 결합이 해리가 되죠. 그리고 또 소듐이 이온화가 됐어요. 1차 이온화지. 그리고 염소가 전자를 받아서 전자 친화도 과정이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파란색 홍합해 가지고 동그랗게 펼쳐졌어요. 이제 소듐 기체 양이온과 염화이온 기체가 생성되는데, 이거는 지금 이렇게 일어났다는 거, 이런 가정이에요. 가정이죠. 이렇게 되기도 전에 이미 얘들은 가버리고 말 텐데, 가정이에요. 요거 구할 수 있을까요? 예, 소듐의 1몰이 승화가 되기 때문에 몰 승화 엔탈피.
그 다음에 염소 분자. 공유결합하는 것은 원자 결정도 있고 분자도 있는데 공유결합하는 물질 1몰이 산산조각이 나가지고 기체 상태로 될 때 그때 엔탈피 변화를 결합 해리 에너지 하죠. 이거는 1몰이 2분의 1몰이에요. 2분의 1몰이죠. 결합 에너지 2분의 1. 그리고 소듐이 1차 이온 에너지. 염소의 1차 전자 친화도. 요거는 하나하나를 실험적으로 다 구할 수 있어요. 몰 성화 엔탈피, 결합 에너지 2분의 1. 결합 에너지 2분의 1 어떻게 구하느냐고요? 다른 거 하나도 안 넣고 뭐만 집어넣으면 될까요? 염소 분자만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다른 거 하나도 없이 소듐만 기체 상태로 기체 상태에 소듐만 있어요. 그 상태에서 이온화시키는 이온화이즈 구할 수 있어요? 구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다른 거 하나도 없이 염소 기체만 있는 데서 전자 집어넣을 수 있을까요? 그거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염화이온이 될 때 엔탈피 변화인 전자 친화도 구할 수 있죠. 근데 뭘 구할 수 없냐면은 우리 바로 앞에서 뭐 배웠어요? 격자 에너지 배웠죠. 격자 에너지는 기체 상태 양이온과 기체 상태 음이온이 무한대로 멀리 떨어져 있다가 이온 결정을 형성할 때 방출하는 에너지인데 격자 에너지는 실험적으로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왜 이런 본 하버 순환을 했냐면은 이 격자 에너지를 실험적으로 구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헤스의 법칙을 적용했습니다. 최초 상태에서 최종 상태로 바로 갈 때 직접적으로 바로 갈 때 엔탈피 변화나 이렇게 돌아왔을 때 엔탈피 변화의 합이 어떻더라? 똑같죠. 그래서 헤스의 법칙에 의하면은 우리가 다른 거 다 구할 수 있어요. 델타 H6는 NaCl 고체의 표준 생성 엔탈피죠. 델타 H1은 몰 성화 엔탈피, 델타 H2는 결합 에너지 2분의 1, 이온화 에너지, 전자 친화도 이게 뭡니까? 격자 에너지. 이걸 구할 수 없어요. 실험적으로 구할 수가 직접적으로 구할 수 없는 걸 무슨 법칙을 통해서 헤스의 법칙을 통해서 계산을 해서 구했습니다. 자, 요런 일련의 과정들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이미 나온 걸 알 수 있고 여러분들은 문제 자체를 완전히 다 싸그리 암기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교재 다음번. 이쪽 알칼리 금속 하면은 뭐가 떠올라야 될까요? 알칼리 금속은 원자가 전자 몇 개? 한 개. 한 개를 이뤄서 플러스 1가의 양이온이 되기 쉬운 성질이 가장 중요해요. 그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녹는 점을 딱 봤더니 알칼리 금속은요. 소듐이 1기압하에서 녹점이 몇 도밖에 안 되더라? 98도, 약 100도씨 정도밖에 안 되더라. 물론 주기가 크면 클수록 전자껍질이 더 많기 때문에 녹점은 점점 작아지는데 소듐이 한 98도. 그러면 리튬이 어때요? 기껏 해봐야 98도보다 좀 높을 거니까 뭐 수천도는 되지는 않을 테고 약 한 200도? 181도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대충 여러분들 이 수치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밀도 데이터를 봤더니 이것들은 워낙 원자가 전자가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금속 결합력이 커요, 작아요? 작죠. 그래서 워낙 금속 결합력이 작아서 핵과 핵 간의 거리가 멉니까? 가까워요? 거리가 멀죠. 왜? 원자가 전자가 자기 주위에 어디 있는 핵이든지 끌어당겨가지고 핵들을 가깝게 모아야 되는데 인력이 작으니까 가깝게 못 모으죠. 핵들이 저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은 거리가 멀다는 것은 전체 부피는 꽤 크죠. 근데 질량은 어때요? 또 오른쪽에 있는 다른 같은 주기의 원소에 비해서 원자 번호가 작다는 건 양성자 개수가 적죠. 양성자 개수가 적으면 중성자 개수도 적죠. 그러면 질량수가 적죠. 질량수가 적다는 것은 질량이 조금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밀도가 뭐보다 작더라? 1보다 작더라. 밀도가 호돈소의 금속인데 1보다 작은 건 뭐밖에 없어요? 알칼리 금속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문제 나와요. 표의 데이터가 딱 주어졌는데 이게 분명히 호돈소 물질의 금속인데 밀도가 1보다 작다. 그러면 여러분들 뭐라고요? 그러고서 이제 얘가 주어져요. 이제 어떤 것은 알칼리 금속도 있고 어떤 것은 알칼리 토금속도 있고 어떤 것은 철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가 알칼리 금속일까요? 밀도가 1보다 작은 게 알칼리 금속이다. 이런 식으로 찾아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 아직 시험에 안 나왔기 때문에 파란색 공간펜으로 동그라미 표시. 보통 나오면은 소듐 아니면은 포타슘이 나와요. 소듐 아니면 포타슘 나오고 요렇게 딱 표시하고 난 다음에 거기다가 미출제라고 적었어요. 밀도가 뭐보다 작다고요? 1보다 작다. 나머지 내용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바입니다. 주결표상에서 위쪽으로 갈수록 이온화이즈가 더 커요. 그리고 전자를 한 개를 해서 플러스 1가가 됐더니 반지름이 어떻게 되세요? 반토막이 됐겠죠. 그리고 알칼리 토금속을 가볼까요? 알칼리 토금속을 보는데 여기 3주기의 마그네슘을 보세요. 소듐은 1기압하에서 농점이 몇 도였습니까? 98도씨였죠. 근데 마그네슘은 몇 도씨? 648도씨. 약 650도씨 정도가 되더라는 거죠. 왜 이렇게 농점이 높아질까요? 한 원자당에 원자가 전자가 몇 개이기 때문에 2개. 원자가 전자가 한 개인 것보다는 2개인 게 기본적으로 몇 배나 많아요? 2배 있죠. 그래서 2배이기 때문에 그 전자들이 어디를 가든지 자기 주위는 핵을 끌어당기면서 인력이 크고 따라서 또 핵 간의 거리가 가까워요.
핵간의 거리가 가까우니까 밀도는 클 거다, 작을 거다? 크겠죠. 그래서 밀도가 다 1보다 크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데이터를 딱 보면은요, 그 원소에 대한 특징들을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그네슘과 같은 알칼리 토금속이 전자를 두 개 이루세요. 전자 껍질이 하나 사라지죠. 반전음이 거의 어떻게 될까요? 반토막. 물론 어떤 거는 반보다 더 작아지고 어떤 거는 반보다는 좀 크지만 그냥 평균적으로 반토막 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NaCl에 대해서 우리가 헤세의 법칙을 적용하면서 격자에서 했던 것처럼 MgCl2도 이야기할 수 있죠. 마그네슘 고체하고 염소 기체가 서로 만나면은요, 이것도 엄청나게 격렬하게 반응하면서 염화 마그네슘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최초 상태는 이거, 최종 상태는 이거죠. 어떤 호돈소 물질 상태에서 어떤 물질 1몰이 만들 때 엔탈피 변화를 말합니까? 이 물질의 표준 생성 엔탈피라고 하죠. 그래서 이가 표준 생성 엔탈피고 녹색 형광펜으로 밑을 치세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델타 H6는요, 델타 H7은 MgCl2 고체의 표준 생성 엔탈피입니다. 그리고서 똑같은 방식으로 또 우리가 본하버 순환을 하죠. 본하버 순환은 실제로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가정을 하는 거예요. 가정하죠. 마그네슘이 먼저 성화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염소 분자가 쪼개졌어요. 계라페리가 됐죠. 마그네슘이 전자 한 개 떨어졌어요. 1차 이온해지죠. 두 번째 전자가 떨어지면 2차 이온해지죠. 그리고 염소가 전자를 받는데 염소가 전자를 1몰당 전자 한 개씩 받아서 1몰을 받으면 전자 친화도인데 이거는 몇 몰입니까? 2몰이기 때문에 전자 친화도 몇 배일까요? 2배죠.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 이런 그래프를 보면은 그냥 눈여겨보시고 넘어가시죠.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1차 이온화이즈보다 2차 이온화이즈가 항상 어때요? 더 크죠? 2차보다 3차 훨씬 더 크죠? 마그네슘 같은 경우에 2차보다 3차가 거의 5배 정도 크지만 1차보다 2차도요, 꽤 커요. 거의 2배 가까이 되죠. 값 자체를 보니까. 그래서 저런 식으로 나타나는데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Mg 플러스 2가 기체와 Cl 마이너스 기체가 서로 얼마만큼 떨어져 있다고 가정해요? 무한대로 멀리 떨어져 있다고 가정하죠. 이것들이 서로 만나면서 MgCl2라고 하는 이온 결정을 만들었어요. 엄청난 에너지가 방출됐죠. 아까 NaCl이 만들어질 때는 기껏 해봐야 얼마 돼요? 절대값이 800 정도인데 이거는 거의 절대값이 2500이니까 몇 배? 3배. 왜 그럴까요? 플러스 1가가 아니라 플러스 2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런 특징들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으면 좋을 겁니다. 전자친화도의 몇 배입니까? 2배죠. 1차 이온화이지, 2차 이온화이지. 그리고 여기서는 공유 결합하는 분자가 몇 몰이 쪼개졌어요? 1몰이 쪼개졌기 때문에 그냥 결합 해리 에너지죠. 2분의 1몰이 쪼개지면 결합 해리 에너지 얼마? 2분의 1. 이런 식으로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잠시 후에 13조 원소의 붕소화합물부터 계속 설명합니다.